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2024년 6월 13일 한국 시각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번에도 FOMC 정책금리가 동결로 결정되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FOMC 발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밑지식을 복습하고 물가 판단의 중요한 두 가지 지표인 CPI와 PCE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발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들을 통해 언급되고 그 사실을 경제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로, 쉽게 말하면 줄을 설 때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운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립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론상의 금리로 기준금리처럼 공표되거나 대출이자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의 압력을 주지 않는 균형금리로 통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 FOMC 정례회의를 하고 경제전망 SEP를 수정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점 하나가 FOMC 위원 1명이 응답한 향후 적정 금리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적정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위원 개인의 답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도표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금리는 변화하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반드시 금리를 저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와 같은 계획이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이 수준의 금리가 될 것 같다 또는 이 시기에 이 금리가 적절할 것이다 라는 위원 개인의 예상 의견이므로 점도표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FOMC 경제전망 SEP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년에 8번의 정례회의를 하고 그중 4번 점도표와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 전망치를 경제전망 SEP라고 부릅니다. 경제전망 SEP는 전망치 중앙값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PCE와 코어 PCE 수치를 표시하며 위원들이 예상하는 해당 연도 말의 정책금리 중앙값과 중립적 실질금리도 나타내줍니다. SEP에는 실질 GDP 변화, 실업률,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연말 정책금리 중앙값, 중립적 실질금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조사 및 발표하는 기관이 경제분석국이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노동통계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PCE는 상무부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고 CPI는 설문조사 중심으로 산출됩니다. PCE의 조사 범위는 가계 전체 지출을 종합적으로 소비자 구매와 정부, 기업, 비영리기관 등의 가계를 위한 지출도 모두 포함되며, CPI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항목을 조사 범위로 합니다.
PCE는 분기 단위로 비중을 조정하여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반해 CPI는 1년에 한 번 품목 비중을 조정합니다. CPI는 높은 주거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주거비 등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PCE는 높은 의료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실제 물가 가치와 가장 유사한 조사입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3년 12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5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더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줄어들어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면서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산되자 6월 금리 인하 등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군부를 뗐으나 이번 동결 발표로 6월 금리 인하의 기대도 무산되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마치 전망처럼 여기면서 그에 부합하지 않는 분석과 전망을 하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같은 시장의 기대는 기대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기대를 전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분석과 전망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일이고 예측은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마치 예언처럼 여기면서 틀린 것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석과 전망은 하나의 참고적인 의견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만 분석과 전망을 하는 데 있어 사심과 이득에 부합하는 분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럼 FOMC 정책금리 결정 성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왼쪽은 지난 5월의 FOMC 성명서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내용은 지난 5월 FOMC 성명서 내용에서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 전반적인 내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a lag of라는 표현이 modest로 바뀐 것입니다.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은 그대로이고 표현이 바뀐 부분은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소폭의 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완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 FOMC 성명서에는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완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고 변화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성명서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진전이 소폭 있었으나 이러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FOMC 성명서와 금리 동결에는 이번 CPI 수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치 SEP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발표 SEP에서 변화가 없이 2024년 2.1%, 2025년 2.0%, 2026년 2.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높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므로 다음 경제 전망치 발표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실업률 전망치도 2024년 4.0%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실업률이 4.2%, 2026년에는 4.1%로 실업률 전망치가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3월 2024년 2.4%에서 2.6%로 높였고 2025년은 2.2%에서 2.3%로 높였습니다.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도 지난 3월 2024년 2.6%에서 2.8%로 높였고 2025년은 2.2%에서 2.3%로 높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표로 나타난 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연말까지 PCE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 6월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지난 3월 4.6%에서 5.1%로 높였고 2025년에는 3.9%에서 4.1%로 높였습니다. 2024년 한 번의 금리 인하와 2025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립금리를 2.5%에서 2.563%로 소폭 높였는데 이번 FOMC에서는 장기적 중립금리 추정치를 2.563%에서 2.750%로 또다시 높였습니다. 이번 중립금리 추정치 변경을 그저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금리를 높인 것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균형 실질금리 수준이 높게 조정된 상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파월 의장의 지난 기자회견과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두 가지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금리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 둘째, 중립금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미 국채 공급의 증가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면 채권금리는 오르게 되고 중립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처럼 저금리 생태계까지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과 상당 기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총 투표권은 12장이고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7장을 투표하고 1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행사하며 나머지 4장은 11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점도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 개인에게 이 시기에 적절한 금리 수준을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도 모두 참가하여 19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도표 상에서 위원들은 2024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5.1%로 추정하며 지난 3월 점도표와 달리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값이 5.1%, 2025년에는 중앙값이 4.1%, 2026년에는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점도표를 작성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7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8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의 점도표와 비교해보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5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인, 네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이 있었습니다. 전망치 중앙값은 4.6%에서 5.1%로 변경되었고 여러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위원들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인플레이션 하락 진전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금리 밴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이 상승하고 위원들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하반기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1.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완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한다. 2. 그러나 금리 인하를 위한 연준 목표치 2%에 다가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3. 너무 일찍 금리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조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물가의 안정을 위해 진행된 상황이 무산될 수 있다. 4. 반대로 너무 늦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조금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5월의 CPI 데이터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런 좋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 6.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전망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서서히 냉각되면서 수급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낮고 강력하다고 본다. 다만 2년 전처럼 과열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8. 올해 금리 인하는 1회로 결론 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결론 지을 수 없으며 데이터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합니다. 9. 중립금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기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5월 CPI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6월 FOMC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9월과 12월에 걸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상황과 고용시장의 상황에서 미 연준은 최소 2번 내지 3번의 2%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 연준이 확신을 얻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때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는 9월 FOMC라고 예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근원 PCE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입니다. 5월 31일 발표된 코어 PCE와 PCE 수치는 예상대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거비와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보험 등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12일에 발표된 5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완만하게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주거비가 0.38%에서 0.4%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거비,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를 슈퍼코어 CPI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 슈퍼코어 CPI는 마이너스 0.04%로 최근 꾸준히 하락하며 마이너스 구간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에 가장 이바지한 부분은 교통 서비스로 자동차 보험과 항공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PI 수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주거비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등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두 항목 모두 직전 달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이번 CPI와 같은 확신을 더 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번에 물가가 잡혀간다는 지표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수치는 4.0%로 다소 높아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낮은 실업률 수치를 보이고 있고 연준에서는 수급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27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 18만 2천 개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고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도 22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 증가로 시장 예상치 17만 개를 상회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의 냉각을 예상했으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신규 일자리 증가를 대략 6에서 7만 개 정도 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일자리 중 업종별 증가표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민간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직종입니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레저 및 접객업과 전문가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미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1% 상승으로 지난달 주춤했던 임금이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가 상승한 것입니다. 현재 끈적한 고물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와 임금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660만 명이고 실업률은 4.0%입니다. 고용률은 60.1%, 노동시장 참여율은 62.5%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18만 2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자 수가 40만 8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15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은 지표는 풀타임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 등의 세세한 항목, 즉 일자리의 질을 살펴볼 수는 없고 스프레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지표로 늦게 반영되기에 노동시장의 침체가 지표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7주이므로 27주가 지나면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대폭 증가나 27주 이상의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4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노동시장의 침체와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용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고용시장의 냉각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고용시장 지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상황 역시 물가 상황과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산유는 배럴당 78.22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82.48달러, 두바이유는 81.6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며 소폭 상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수요 전망은 하루 1억 1,6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제에너지기구의 2030년 수요 정점,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 전망에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석유 수출국 기구와 국제에너지기구가 엇갈린 전망을 한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는 2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이 다시 늘어나 비용 증가 및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정책금리가 동결되고 점도표상에 올해 금리 인하 예상이 한 번으로 나타났으나 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FOMC 기자회견 내용에서 미 연준의 의 중 2가지를 엿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 통화정책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 연준에서 역대 최악의 의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서 번스의 사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잘못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하거나 정치적인 결정을 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 재발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방면에서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된 어마어마한 유동성과 이후 발생한 전쟁 등 공급망 문제, 에너지 등 자원의 문제, 식량 문제 등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 그리고 적은 횟수가 될 수 있고 중금리 수준의 금리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 둘째는 고용시장의 냉각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가지려면 고용시장의 냉각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9월의 금리 인하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과 고용시장의 냉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첫째, 인플레이션율이 현재와 같이 완만하게 낮아져서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향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것이며 둘째, 하루아침에 고용시장이 폭삭 주저앉지 않는 한 지금의 속도로 판단했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고용시장 냉각 지표를 얻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월의 금리 인하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하지 않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재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9월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인 2%로 내려온다는 확신 없이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모두 개인적인 예상에 불과하고 6월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지표들이 큰 하락과 고용시장 냉각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만큼 그리고 금리 인하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있는 만큼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반드시 물가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더욱더 지연시키고 중금리 상황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